안녕하십니까. 조선비즈 사회부 법조팀의 박현익 기자입니다. 정말 진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리얼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조선 라이브에서 시작하게 된 프로그램인데요. 사람을 죽였는데 살인범이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이것도 심신미약인가요? 전 남자친구가 동영상 가지고 협박을 합니다.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가장 핫한 이슈를 가지고 법 전문가이신 변호사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재식 변호사님과 최다은 변호사입니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7년차 변호사 김재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리얼리 법률사무소를 김재식 변호사님 그리고 박현익 기자님과 함께하게 된 최다은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방송을 맞아 저희가 세 가지를 준비해 봤는데요. 하나는 이제 가장 핫한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 불친절하다고 칼로 찔러 죽인 김성수 씨 사건. 그리고 다른 하나는 도도맘 김민아 씨와 소송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이번에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강용석 변호사 사건. 그리고 다른 하나 마지막으로는 이제 국회에서 새롭게 재판부를 만들어 판사들을 심판하자 특별재판부 설치 논란 하나하나 법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중간중간 시청자분들의 궁금증도 저희가 보고 답변해드리는 질문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강성구 PC방 살인사건 보겠습니다. 보름 전 사건입니다. 여전히 뜨겁죠. 지난 14일 주말 일요일이었습니다. 오전 8시 서울 강서구 한 PC방에서 게임을 하러 온 29살 김성수 씨가 20살 아르바이트생 신모 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사건입니다. 죽인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 불친절해서였다고 하는데요. 이분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한 숫자가 100만 명을 돌파해 지금 역대 최다입니다. 현재 110만 명도 훌쩍 넘었습니다. 저도 이 사건을 보고 정말 너무 끔찍해가지고 좀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변호사님들도 많이 놀라셨죠? 네, 저는 이 사건을 처음에는 단순한 살인사건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뭐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하자면 묻지마 살인 정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마도 경찰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가해자 1인이 저지른 단순한 살인사건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의문점이 드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동생이 공범인지 여부, 그리고 두 번째 가해자의 심신미약 감경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세 번째로 과연 경찰이 이 사건 살인을 막을 수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까지 숱한 의문을 제기하게끔 만든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장 지금 논란이 되는 이유가 이제 이분 김성수 씨 가족이 우울증에 걸렸다. 이거를 아마 이제 제출을 했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것도 심신미약 때문에 또 감염되는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엄청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났고 지금 100만 명 넘은 청와대 국민청원도 그게 주된 이유잖아요. 근데 김 변호사님이 보시기엔 진짜로 심신미약이라고 해가지고 이분이 뭐 솜방망이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그럴 가능성은 결론적으로는 없고요. 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일단 우리가 왜 그 심신 장애로 인해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또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에 대해서 감경을 하는가에 대한 취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제 근대 형법은 책임이 있는 곳에 형벌이 있다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법한 행위를 할 기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적법한 행위로 나아가지 않는 것을 비난하는데 우리 형법이 형벌을 과하는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적법한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그런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 또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모든 경우에 감경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병이라든지 정신박약이라든지 정신분열이라든지 어떤 약물 중독 같은 그런 장애로 인해서 선악 판단이 어렵거나 자기 행위를 조정할 수 없는 경우만 감경이 되는 것이지, 이처럼 단순히 우울증에 걸려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감경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좀
궁금한 거는 이제 가장 또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조두순 사건인데 이 조두순 사건이 이제 예전에 정말 어린 8살 아이를 술에 취해가지고 이제 성폭행을 하고 이제 중상해를 입혔단 말이에요. 정말 큰 피해를 입혔는데 이 조두순 씨가 그때 당시에 받은 징역은 13년 선고를 받고 근데 왜 그랬냐고 하니까 뭐 술에 취해가지고 그때 다시 심신미약 상태였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감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뭐 심신장애나 뭐 정신장애, 합리적 판단 뭐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다른 케이스인가요? 그러면? 이게 10년 전에는 이제 주치로 인한 만취로 인해서 심신미약 주장을 해서 감경되는 예가 꽤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만취라고 하면 단순히 술 먹고 감경을 주장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이제 약물 중독과 마찬가지로 알코올 중독 경우도 일종의 정신질환, 심신장애에 해당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독에 따라서 그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면 감경이 되던 그런 판결이었죠. 근데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용기를 얻기 위해서 그 술을 먹고 범행에 나서는 경우도 많아서 사실 감경을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하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고 그 이후에 성폭력범죄 처벌등관한 특례법에서는 성폭력범죄와 관련해서는 이 만취 주장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결론은 감형될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네, 이해하면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여기 시청자분 한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게 그날 사건에 동생이 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CCTV 영상이 또 공개돼서 논란이 됐는데 이분 질문은 동생 공범 좀 집중적으로 다뤄주세요. 동생이 의심스럽다고 하던데 칼 든 사람을 말리지 않고 위협받는 사람을 말렸다는 게 의심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지금 근데 아직 오늘 동생이 제가 보기로는 공범인지 아닌지 이제 수사에 착수했다고 들었거든요, 경찰에서. 네. 아직은 또 단정적으로 보기도 어렵고 근데 그 CCTV 영상을 또 제가 보니까 동생이 뒤에서 그때 당시에 칼에 찔렀을 때 뒤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잡은 거냐 아니면 또 이 당시에 뭐 형이 칼로 찌르는 걸 말렸다 뭐 이렇게 또 약간 상반된 두 주장이 있는데 변호사님들 보셨을 때 어떠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 행위 당시에 동생을 잡았는지 여부에 사실 주로 초점이 돼 있어서 저도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최근 언론에 이제 공개된 내용을 보면 그 형이 경찰이 와서 이제 제지를 한 뒤에 형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사이에 동생이 무엇을 했느냐를 보니까 그 이제 살해 현장이죠. 거기 주변을 계속 배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돌아오기를 마치 기다리고 있었고 그 현장에서 다음 어떠한 행위가 일어날 것을 마치 예견을 하듯이 동생은 계속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형을.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일단 너무 화가 나니까 우리 돌아가자. 야 그냥 오늘 여기는 그만하고 들어가서 좀 그냥 오늘 기분 별로니까 집에 가자 라고 해서 끝냈다라고 하면 마치 동생의 어떤 행위가 아무런 영향이 없었을 수도 있고 이후에 형이 나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화가 나. 나 그 녀석한테 가야겠어 라고 했다면 동생이 따라 나왔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동생이 계속 그 현장에서 형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부분에서 저는 공범이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게 됐습니다. 그 순간에 누군가 칼로 흉기로 이제 사람을 해칠 때 놀라기 때문에 그거를 잡았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현장 자체만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전에 동생이 그 현장에 계속 남아 있었고 형이 다시 그 자리로 왔다는 부분은 확실히 공범이었을 확률을 높게 하는 심증을 갖게 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죠. 사실관계를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조금 우리가 섣불리 단정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수사를 해서 공범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형이 칼을 들고 지금 굉장히 심하게 가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동생이 과연 그거를 도와주기 위한 행동을 하는 것이 이게 정상일까? 아니면 동생은 지금 뭐 멀쩡하다는 거 아닙니까? 뭐 우울증 이런 거 없고. 네. 근데 그런 경우에 형이 그런 칼을 들고 굉장히 이례적인 행동을 하는데 그것을 도와주고 있다. 그건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고 또
지금 피해 당하신 분은 굉장히 억울한 심정이시겠지만은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때 경찰에서도 이게 동생은 공범이 아니다고 그때 발표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건이 있었을 때 PC방에 가서 도움을 요청을 하고 직접 동생이 신고를 했던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런 정황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동생이 공범이라고 판단을 내리기에는 좀 약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논란이 이제 이것이 논란에 나온 건데요. 이제 피해자 신 씨의 이제 담당 의사였던 이제 남궁희 씨가 범행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올려가지고 좀 논란이 됐었죠. 이게 어떻게 다쳤고 칼자국이 30개 정도 보였다, 뭐 후방에 있었다, 정말 이게 적나라하게 그 내용을 올려가지고 아니 어떻게 의사가 자기 환자의 그걸 정보를 함부로 이렇게 누출을 해도 되냐 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또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이 남궁희 씨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저도 그 글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글이 너무나 생생하게 묘사가 돼 있어서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모두 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글이었는데 이제 그것을 떠나서 법적으로는 우리 형법에 업무상 비밀 누설죄라고 해서 환자의 비밀을 의사로서는 처벌을 적용이 되어 있고 의료법에도 환자를 진료하면서 얻게 된 비밀에 대해서 누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정도로 굉장히 그 비밀 유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어떤 그 비밀을 유지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의사와 환자 사이의 비밀이 유지되는 것이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고 그런 의사여야만 자기가 얼마든지 가서 자기의 치부를 얘기할 수 있고 이런 공익적인 면모가 있기 때문에 비밀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걸 형사 처벌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유족의 동의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행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이게 또 저는 궁금한 게 그때 당시 피해자분의 아버지가 직접 방송에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이 범행에 대한 어떤 잔혹함이나 그 피해 사실을 아버지가 오히려 나서서 알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보면은 또 물론 직접 동의를 얻고 하지 않은 건 문제긴 한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피해자 유족들의 어떤 의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도 담당 의사의 글을 읽고 이 사건에 대해 더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다른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객관적으로 이제 어디에서 어떤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팩트를 넘어서 이 글은 그 피해자의 피해 상태를 의사의 시각으로 너무나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단순한 살인 사건을 넘어서 어떤 잔혹 무도하고 무시무시한 범죄라고까지 인식되게 한 것인데요. 그런 사건이 이제 대중들의 감정선을 건드렸고 이것이 바로 그 청와대 청원에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게 한 기폭제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분들이 이 사건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 했던 그런 취지에는 결과적으로 부합을 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게 만약에 누군가 고발을 하거나 또 유족이 문제를 삼는다면은 당연히 문제가 되는 사안이고요. 물론 동의를 사후적으로 하게 되면 처벌 수위는 약해질 수 있죠. 그렇지만은 이 행위가 일반적으로 정당화돼서는 좀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최근에 또 암수살이라는 영화에서도 보시다시피 그 오래전에 피해 상황을 영화로 그렇게 만들어서 유족의 동의도 없이 상연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바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들의 어떤 책임 영역에 관련된 것이고 전문가들이 어떤 나름대로 윤리랄까 이런 것들을 좀 철저히 생각해 봐야 되는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제 뭐 이 부분은 좀 넘어가서 이번에 이제 지난주 21일에 피해자 김성수 씨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이 신상 공개 가지고 또 말이 많은데요. 일단은 당시 영상을 먼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범행 왜 저질렀습니까? 왜 그렇게까지 잔혹하게 하셨나요? 그 동생이 공범이라는 의혹이 있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공범 아니에요. 동생은 공범이 아니라고요? 우울증 진단서는 왜 내셨어요? 제가 낸 거 아니에요. 누가 내셨습니까? 가족이 그 혹시 피해자 가족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있나요? 죄송해요. 더 크게 말씀해 주시죠.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울증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어요. 국민적으로 큰 관심이 많은 사안인데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저도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기 네? 때문에 지금 반성하신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제가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신다고요?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 좀 첫 방송이라서 조금 제가 많이 초조한 것 같은데 분노장렬님께서 자꾸 물 마신다고 초조한다고 하는데 이해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좀 긴장돼가지고 이제 아무튼 다시 얘기 돌아오면은 이제 신상 공개 이것 때문에 뭐 도대체 기준이 뭐냐 이거 신상 공개를 하냐 마냐의 어떤 되는 범죄자가 있고 안 되는 범죄자가 있어가지고 이 논란이 또 있고 또 다른 거는 이렇게 아직 재판 받지도 않았는데 함부로 공개하는 건 좀 인권에 문제가 있지 않냐 뭐 그런 문제랑 뭐 무죄 추정 원칙 아직 죄가 아닌데 함부로 얼굴을 들이밀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 신상 공개 기준이나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그러니까 기준은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걸 일률적으로 기준을 세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지금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은 피의자 얼굴을 공개하는 기준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첫 번째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사건이어야 된다. 두 번째는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알 권리 보장 등 공공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여야 한다. 네 번째는 청소년이 아니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라서 그런 비판이 있을 수는 있는데 사건이 사건마다 다 개성이 있고 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추상적인 기준을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는 각 경찰청의 그 신상공개결정위원회라고 해서 여러 위원분들이 함께 그때그때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일견 조금 들쭉날쭉해 보이지만은 그런 방법 외에 이릉의 어떤 무슨 기준을 세워서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AI도 아니고요. 무슨 점수를 매겨서 이 점수를 넘으면은 공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기도 좀 어려운 영역이고 좀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잔혹한 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항상 이슈가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최근에는 피해자 인권보다 가해자 인권이 더 보호되는 게 아니냐는 볼멘 소리조차 나오고 있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잔혹한 범죄일수록 그런 가해자에게 무슨 인권이 있느냐는 게 최근 이제 시민들의 이제 의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편으로 이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범죄 수단이 잔인하다.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킨다는 기준은 해석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호하다는 지적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한 명을 죽이면 중대하지 않고 두 명을 죽이면 중대한 것인가? 그렇게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아까 김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리고 단순히 보여지는 어떤 사실만이 아니라 그 내면에 숨겨져 있는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따져서 공개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누구는 공개하고 누구는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는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까운 일본의 경우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일본의 경우에는 실명 보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정보까지 실명으로 보도가 되고 있어서 오히려 피해자를 보도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일본에서는 현재 이 피의자가 공개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는 거의 없고 다만 3년 전, 5년 전에 피의자의 정보까지 구글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노출되는 것이 과연 잊혀질 권리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쿄지방법원 그리고 고등법원에서는 아직까지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잊혀질 권리보다는 이 사람들을 알림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에 굉장히 소극적인 입장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거 마무리 짓기 전에 말씀을 이제
질문 마지막 하나만 좀 보고 답변하고 마무리 질까 하는데요. 네. 기억 니은 분이 물어보셨어요. 저희가 뭐 알 권리 얘기도 하긴 했는데 신상 공개로 인한 장점은 무엇이죠? 오히려 지금 신상 공개를 통해서 뭐 얼굴이 어떻네, 뭐 범죄상이네, 뭐 약간 지금 이게 실제 제도의 취지와 좀 엇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걸 지금 물어보셨어요. 신상 공개의 장점이 있을까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신상 공개와 관련한 우리 법의 태도를 보면 처음에 이제 중요 범죄자를 수배할 때 네. 공개를 합니다. 어떤 분은 아니 그건 다 공개하는데 왜 일반 피의자들은 공개 안 하는 거냐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범인을 잡기 위해서 공개를 하는 것이라 차원이 좀 다른 거고, 범인을 잡은 다음에 그러면 공개를 할 거냐 말 거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피해자의 인권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이제 최근에 그 청소년 성보 관련한 그 범죄에 대해서 신상공개 제도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과 비교해 보면은 국민들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떤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 피의자 단계에서라도 알아야 나중에 그 성범죄가 아니라, 이게 성범죄 아니지 않습니까? 이 김성수 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경우를 그 나중에 그 성범죄 관련해서 여러분 주변에 그 성범죄자 있으면 다 고지 받으시잖아요. 네. 그것과 비교해서 공개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고, 또 이런 사람들도 공개가 되는 것이 사실 범죄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뭐 이제 앞으로 사회생활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 관련해서 장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피의자 단계에서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사실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형사 사건을 진행하면서 겪어보면 대부분 본인의 신상이 공개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징역을 살고 이런 것보다 내가 잘못한 것이 주변인들에게 알려지는 게 아닙니까? 라는 두려움을 많이 갖기 때문에 그런 궤도의 수단으로도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에 참고로 삼았던 게 미국의 메간스 로라고 하는 법인데, 그 법에 따르면 우리는 우편을 받잖아요. 네. 근데 거기는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잔디밭이 많아요. 그 잔디밭에다가 이걸 꽂아 놓거든요. 여기 성범죄자가 있다. 그럼 엄청난 그 예방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저기에는 그 아동 성범죄자가 있다는 게 그 주변 사람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동네에서 살 수가 없어요. 또 딴 데 가야죠. 완전 고립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그 범죄 예방을 위해서 나름대로 방법을 찾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